자, 이제 18번째 177쪽부터 끝장내기 68 여기부터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끝장내기 68 여기 이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본 경우들이고, 앞에는 이제 끝장내기 67의 경우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본 경우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단타형으로 외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딱 눈으로 보시고. 그런데 조금 기억해야 될 만한 것들이 이제 5번 지문 있어요. 177쪽의 맨 끝에 보면 이제 5번 지문요. 예산의 편성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처분을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에 대한 건데, 얘는 사실은 헌법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단타형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 예산 편성을 국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하는 것이어가지고 국회직에서 출제한 적이 있는데, 자, 예산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에서 1년 동안 다음 해에 쓸 돈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플랜을 짜는 걸 말하죠. 그걸 이제 국회에서 짜는 건데, 그 편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처분을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이 예를 들어서 이 처분을 하느라 돈 이만큼 쓰고, 저 처분을 하느라 돈 요만큼 쓰고, 이 처분을 할 땐 또 돈을 요만큼 쓰고, 이렇게 개별 처분이나 행정작용, 국가 작용들별로 이렇게 돈을 이제 할당하는 게 이제 예산인 건데, 그것을 편성하는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제로 집행한 그 처분을 할 때 준해저령 그 자체에 독자적인 하자가 없었다면 예산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 처분이 하자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뭐 국회의원을 막 폭행해가지고 협박했거나, 아니면 뭐 날치기 예산을 짰거나 그래가지고 예산을 짰다 하더라도 그 예산을 집행하는 처분이 하자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만으로 그 자체의 독자적인, 그 처분 자체의 독자적인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예산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하자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단타형으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제 혼자 이렇게 보세요. 예. 뭐 실제로는 뭐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는데, 단타형으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변이라고 써주실까요? 심 옆에다 변이라고 써두시고 단타형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할 것은 없고요. 특별히 178쪽 가셔서 끝장내기 69, 그러니까 위헌 결정과 행정행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거냐면, 행정행위에 존재하는 어떤 하자가 존재했을 때 그 하자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냐,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근거 법령의 위헌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 그 근거 법령을 토대로 하여 발급된 행정행위 혹은 처분의 하자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주제가 특수 논점으로서, 독자적인 논점으로서 다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 주요 개념 정리가 등장을 하는 건데, 기본 강의 때 했던 거지만 살짝 복습을 해볼게요. 주요 개념 정리 1번이요. 178쪽. 어떤 법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어떤 법령이 헌법재판소가 그걸 보고서 이거 위헌이야 이렇게 했대요. 그 법령의 위헌성이 확인되어 법령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위헌 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옛날부터 효력이 없었다고 만드는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그 위헌 결정이 있었을 때부터 효력이 없게 만들어버린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는 국회의원들의 마음인데,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무엇을 원칙으로 한대요? 장래요. 그러니까 위헌 결정이 있었을 때부터, 혹은 이제 위헌 결정이 있었을 때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효력이 상실한다, 이렇게 날짜를 정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때부터 아무튼 그렇게 장래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형벌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만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법조문에 보면 형벌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는 그 위헌 결정에 소급효가 있다라고 헌법재판소법 47조의 규정이 있대요. 여기 보시면 그 179쪽 가셔서 관련 조문 정리 보면 이렇게 있죠. 그래서 2항과 47조 2항과 3항에서 그걸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다시 돌아가셔서 주요 개념 정리 그 1번 보시면, 이 왜 법조문에서 형벌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라고 하고 있냐면, 소급효를 인정 안 해버리면 어떤 재판이 형사소송 재판이 열렸는데, 그래서 그 형사소송 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보니까 이 법령으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간통죄 이런 걸로 사람을 처벌하는 건 헌법에 어긋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이거 위헌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헌법재판소가 보니까 그래 이거 위헌이야 라고 해서 판단을, 이런 그러니까 간통을 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 라고 판단을 했다고 해봐요. 근데 이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해버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단 지금 이 재판에, 그러니까 법원에서 일어났었던 그 재판의 당사자였던, 뭐 예를 들어 그 사람을 갑이라고 해볼게요. 갑은 일단 처벌을 하긴 하는데, 일단 자, 말이 꼬였네요. 헌법재판소가 이 간통죄에 대한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결을 하긴 하는데,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얘는 처벌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억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형법 관련해 가지고는 헌법재판소법 47조 3항에서 그것을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런데 자, 동그라미 2번, 이게 중요한 거죠. 헌법재판소 형벌 관련된 법령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해석으로서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 해석으로서 소급효의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 교원통제의 실효성 보장의 견지에서 그 관점에서 이걸 고려해가지고 꼭
형사소송, 그러니까 어떠한 형벌 규정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된 그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뭐 민사소송이든 아니면 뭐 가사소송이든 조세소송이든 뭐 이런 다양한 소송들에서도 자 보시면 기억 법원의 제청이나 헌법재판소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소원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의 법률의 위헌 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사건, 그 재판이 열리게 만들었던 헌법재판소로 이 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가지고 가게 만든, 어떤 법령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헌법재판소로 가지고 가게 만든 그 원인이 되었던 그 사건 있죠. 그 당해사건, 혹은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헌 결정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 제청 신청을 한 경우의 당사건, 요거 지금 빠르게 넘어가는 이유는 기본 강의 때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당해사건에도 헌법소원 심판에 혹은 위헌 결정에 소급표가 미친다고 보고 있고, 요 니은 부분의 당해사건 옆에다가 얘를 갖다 화살표를 빼시고 동종사건 써두실까요? 이 니은을 줄여서 동종사건, 같은 종류의 사건 이렇게 부르곤 해요. 그리고 따로 위헌 제청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재판이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러한 사건, 요 디귿 부분에 요 사건의 화살표를 빼시고 얘를 병행사건이라고 불러요. 병행사건, 병행사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냥 시험장에서 요렇게 판례 원문을 주지 않고 당해사건, 동종사건, 병행사건에 소급표가 미치냐? 응, 이렇게 단태형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은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이건 조금 헌법적인 얘기여가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3번이 아니라 요 리을 부분은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이고 미음 비음은 아셔야죠. 행정법만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아무튼 혼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179쪽 가셔서 관련 지문 정리에 보면은 2번 지문 볼 거예요. 2번 지문. 자, 헌법재판소는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그 행정처분을 무효로 취급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해가지고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명백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중대 명백설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이를 당연 무효 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정선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헌법재판소든 대법원이든 어떤 처분의 하자가 있을 때 그것이 무효 사유인지 취소 사유인지를 가르는 판단 기준으로 중대 명백성설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르면 중대하면서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는 무효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취소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명백성 요건이 없어도 중대성만 인정되어도 하자를 무효로 보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시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그 행정처분을 무효로 취급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무효로 취급하더라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명백성 요건 못 갖추고 그냥 중대성만 있는데도 그냥 곧바로 그것을 무효로 취급하더라도 법적 안정성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해가지고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뭐래요? 명백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중대 명백설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당연 무효 사유로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 거 요 판례가 하나 있는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번은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으로 보시면 요 경우죠. 요 경우에는 명백성 없어도 무효로 보겠다는 건데, 이렇게 명백성 없어도 무효로 볼 수 있는 요 경우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뭔데, 예를 들어서 요런 경우가 있다라고, 이 실제 사건에서 요게 문제가 됐는데,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중인 경우, 자, 어떠한 처분이 발급됐는데 안날로부터 90일이 지났대요. 근데 그 행정처분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내렸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후행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행정처분을 예를 들어서 화살표 빼시고 조세부과 처분 이렇게 써주실까요? 조세부과 처분. 그리고 여기 보면 필요한 후행처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살표 빼시고 강제징수 처분, 강제징수 절차 혹은 강제징수 처분 이렇게 써주실까요? 강제징수가 뭐죠? 독촉압류 매각 청산 도감매청, 그걸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조세부가 처분은 이루어졌는데 아직 강제징수까지는 안 들어간 상황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여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 쟁송기간 경고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게 있어요. 자, 처분이 발급됐고 앞날로부터 90일이 지나서 불가증력이 발생했는데 그 처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내려졌는데 아직 위헌 결정은 내려졌는데 국민이 아직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 그래 배짜라 이러고 있었던 상황인데 마침 위헌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그때 아직 강제징수 절차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 하자가
중대하여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 쟁송기간 경과후라도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면서 쟁송기간이 끝나도 그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라면 그 처분을 그냥 곧바로 무효로 보아가지고, 그 무효로 보면 행정행위의 효력 중 하나인 불가증력이 인정 안 되겠죠. 그래서 쟁송기간 경과 후라 하더라도 그 무효 확인 곧바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기본 강의에 따라 제가 다룬 요 주제를 다룬 기본 강의도 있고 안 다룬 기본 강의도 있을 텐데, 안 다뤘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문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 6번 지문 가볼까요? 180쪽 가셔서 6번 지문이요. 6번 지문에 보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그 법률을 적용해서 처분을 한 공무원에게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이 위헌 결정, 근거 법령에 대해서 위헌 결정했을 때라는 요 주제는 어떠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있을 때 그게 무효냐 취소냐에 대한 얘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게 국가배상에서도 문제가 돼요. 국가배상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자 다시 읽어볼게요. 어떤 처분이 있었고 그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있었대요. 처분이 발급됐고 그거에 대해서 처분의 근거 법령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대요. 그랬을 때 그 공무원이 그러면 어떤 처분이 있었는데 그 처분에 대해서 처분의 근거 법령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있었대요. 그러면 그 처분은 그러니까 위헌인 법률을 집행한 처분이죠. 그런데 어떠한 처분이 위헌이라면 그건 당연히 위법이기도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법인 처분이 발급되는데 나중에 이 처분의 근거 법령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떨어졌대요. 그때 위헌인 그래서 위법인 처분에 대해서 국민이, 지금 개소리가 나죠. 지금 걔가 또 와 있어요. 죄송해요. 네, 또 와 있어요. 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들어갔는데 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으려면 국가배상 청구권이 성립해야 되죠. 맞죠? 그런데 그때 국가배상 청구권이 성립하려면 고의과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에게. 그런데 그때 공무원이 어떠한 근거 법령이 있고 그 처분을 집행했을 때 그때 당시에 위헌 결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공무원이 일부러 그랬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국가배상 청구권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위헌이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는 위헌 결정의 소급표와 별개의 문제로서, 다시요. 위헌이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는 위헌 결정의 소급표와 별개의 문제여가지고, 사후적으로 위헌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송의 제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위헌 결정에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법령이 있었고 그걸 토대로 처분이 발급됐어요. 근데 처분이 발급된 상태에서 안날로부터 90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근거 법령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대요.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이 처분의 존재하던 불가증력이 해제되어 버리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그 처분에 이미 발생해버린 불가증력이 해제되어 버리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행정처분은 위헌 결정에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다는 것까지 기본 강의 때 여러 번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응용해가지고, 이거 심화 강의에서 첫 번째로 처음 다루는 건데, 자 응용해가지고 갑은 A 법률에 근거하여 부담금 부과 처분을 했는데, A가 이제 근거 법률인 거죠. 했는데 그 이후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A 법률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됐다. 그런데 이 갑이 이미 부담금을 납부했고 부담금 부과 처분에도 불가증력이 발생했다면 이미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제가 국민인데 세금을 내라고 조세부과 처분이 떨어져가지고 세금을 냈어요. 근데 낸 걸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려면 이 조세부과 처분이,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게 된 그 원인이 된 조세부과 처분의 효력이 날라가야 법률상의 원인이 없이 돈을 준 것이 되어서,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성립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성립해야 되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성립하려면 조세부와 처분이 효력이 무효여야 되거든요. 무효이거나 혹은 취소되어야 하는데 보시면 제가 이미 부담금을 납부를 해버렸죠. 맞죠? 그러면 우리 대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대법원 입장이구나. 납부를 제가 해버렸어요. 해버렸으면 자, 이 경우는 이 조세 부담금
조세 부담금이래. 부담금 부과 처분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해요,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해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죠.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는데 이때 이미 불가증력이 발생해 버렸대요. 그러면 저는 일단 먼저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들어가려면 얘를 먼저 취소소송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거 이제 취소송을 제기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취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려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 보면 부담금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말이다. 니은 위헌결정 효력은 위헌결정 당시 이미 불가증력이 발생한 처분에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위헌결정이 이미 불가증력이 발생한 처분을 무효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미 발생한 불가증력을 해제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인데, 자, 이 사안의 경우 부담금 부과 처분은 취소에 해당하는 하자만 있는 것으로 취급되고 이미 불가증력도 발생하였으므로 취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민사법원이 직접 부담금 부과 처분을 무효화시킬 수도 없겠죠. 왜냐면 민사법원은 유효한 처분을 효력을 날려버리는 건 할 수 없으니까.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취소 사유에 해당한 하자만 있어갖고 아직 유효하다면 위법해도 효력을 날릴 수가 없잖아요. 민사법원이 구성요건적 효력 때문에.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근데 아까 조금 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하셨다면 아리까리한 게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 2번 지문이요. 아까 이런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무효로 본다고 안 했나? 그거는, 자, 2번 지문이요. 무효로 본다고 했던 건 뭐냐면, 자, 지금 후행 처분, 그러니까 강제징수가 필요한데 강제징수를 아직 안 한 경우요. 근데 이 경우는 강제징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죠. 왜냐면 돈을 내버렸다니까요. 제가 이미. 그래서 제가 돈을 안 내고 배째라 이러고 버티고 있는데 위헌 결정이 떨어졌다라면 그 행정 처분을 무효로 봐가지고 곧바로 무효화기 소송 들어갈 수 있게 하겠지만, 이 경우 돈을 내버린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입장이죠. 자, 그래서 모순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 질문 보시면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지나 예외적으로 당의 동종 병행 사건에도 효력을 미치고 이때 소급효가 있다. 그래서 잠깐만요. 같은 얘기 하는 건데 표현이 조금 미숙했네요.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갖는데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존재하던 사건인 당행 사건, 동종 사건, 병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얘네들은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미쳐서 얘네들에도 효력이 미치고, 그런데 위헌 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소급효의 부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일단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건 여기까지만 설명을 한 거예요. 요 블록 씌운 데까지만. 그러면 이 뒷부분은 또 무슨 얘기냐? 자, 아까 제가 당해 사건, 동종 사건, 병행 사건은 예외적으로 해석에 의해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했었죠. 거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거 말고 일반 사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다시 그 외에 또 일반 사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헌법의 영역이에요. 다시 이것은 헌법의 영역이고, 일반 사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설명 안 해서 모르시겠지만 일반 사건에도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달라요. 헌법재판소는 예외적으로만 미친다라고 보는 입장인 반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미치고 예외적으로 특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땐 안 미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일반 사건에 대한 얘기는 헌법의 영역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는 당해 사건, 동종 사건, 병행 사건도 헌법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의 경우에는 조금 출제를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당동병까지는 제가 설명을 한 건데, 당해 사건, 동종, 병행 사건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조금 너무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의 입장이 그러니까 일반 사건에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의 입장이 살짝 다른데, 헌법재판소는 예외적으로만 미치고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미친다라고 한다라는 정도, 그냥 거기까지만 알아두실까요? 네, 거기까지만 필기하셔서 알아두시고. 그런데 이 지문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일반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입장이라고요? 예외적으로만 미친다고 보죠. 헌법재판소가 예외적으로 언제 미친다고 보냐면, 소급효의 부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 이때에는 소급효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얘가 헌법적인 지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타형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런데 선생님, 여기에는 헌법재판소 입장인지 대법원의 입장인지를 안 깔아줬는데요. 그거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푸냐면, 그냥 그러니까 일반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어떻고 대법원은 어떤지, 그리고 얘네 둘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은 행정법의 영역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문장이 던져 주어지면 그냥 응 맞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고요. 그냥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되고 저렇게는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나오면 그냥 정선지구나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 경우에는 예스라고 말하고 있고, 대법원은 당연히 이 경우에도 예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선지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요거 변이라고 표시했으니까 시험 직전에 그냥 한 번 더 정도 눈으로 체크해 주세요. 뭐 원칙이 장래용인데 예외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고 그 해석으로 소급표를 인정하는 범위를 당동병에 대해서는 미친다고 보고 있고 일반 사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복잡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긴 하지만 최소한 요 경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든 대법원이든 소급표가 미친다고 본다는 것은 맞다라는 정도까지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일반 사건이 제가 설명을 이따가 한다고 했는데 일반 사건이 뭐냐면 자 병행 사건이라는 것은 위헌 제청 헌법재판소에 법원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해 주세요라고 신청 들어갔을 때 그때 이미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사건을 갖다가 병행 사건이라고 하는데 일반 사건은 뭐냐면 위헌 결정이 있은 다음에 그때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일반 법원에 그때서야 뒤늦게 간 사건을 일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예외적으로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미친다고 보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미친다고 본 케이스가 이 케이스인데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말자. 그래서 그냥 요 지문이 정선지라는 걸 아는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자라는 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됐죠? 그다음에 그 181쪽에 10번 지문 볼까요? 10번 지문 되게 어려운 얘기죠. 서울시장은 갑에 대하여 부담금 부과 처분을 했다. 부담금 부과 처분을 했는데 갑은 서울시장의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취소동을 제기하고 나아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서울시장의 부담금 부과 처분의 근거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자, 서울시장이 있고 갑이 있는데 강아지가 뭐 플라스틱 갖고 노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이 있고 그 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부담금 부과 처분을 했는데 이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갑이 불복하면서 취소동을 제기했고 취소송에서 이거 헌법재판소에 가보자. 이거 법이 좀 이상해라고 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는데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뭐지? 아 몰라도 돼요. 그거는 그냥 느낌만 아시면 돼요.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을 때 소송에서 판사가 보든 혹은 국민이 보든 뭔가 사건의 재판은 법률에 따라 집행하는 거잖아요. 전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재판은. 근데 법률 자체가 이상할 때 혹시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가는 걸 위헌법률 심판 제청 혹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그 결과 헌법재판소가 보니까 그래 이거 이상해 근거법률 이상해 라고 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대요. 이때 자 이제 등장인물이 갑을 병이 3명이 있는 거예요. 갑이 그렇게 해서 위헌 결정이 떨어졌어요. 그때 자 이제 을이 갑과 같은 이유로 서울시장으로부터 부담금 부과 처분을 받았는데 부담금을 납부 기간 내에 내지 않아 갖고 배째라 이러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을에 대한 부담금 강제징수에 필요한 압류가 들어간 상태예요. 을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갔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강제징수 절차의 스텝을 밟았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압류가 들어갔다는 거 강제징수 절차를 위한 스텝을 밟았다는 건데 강제징수 어떻게 이루어져? 독촉, 압류, 매각, 청산 있죠. 그래서 아직 을한테 매각, 청산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압류까지는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병이라는 놈도 있었는데 병은 갑과 같은 이유로 부담금 부과 처분을 받았는데 이해를 다투지 않고 서울시에 부담금을 그냥 내버렸어요. 아이고 이거 억울하고 이상하지만 세금 이상하고 법이 뭐 이래 막 이렇지만 그냥 세금을 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을과 병에 대한 서울시장금 부담금 부과 처분은 모두 취소매 제소기간을 이미 도구한 상태다 라고 했대요. 자, 요걸 존재로 문제를 풀어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자, 1번이요. 서울시장의 갑에 대한 부담금 부과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갑에 대한 부담금 부과 처분은 취소 사유가 있냐 무효 사유가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어때요? 얘는 이제 취소 사유가 있다라고 보죠. 왜냐하면 처분이 있고 나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처분을 발급할 당시에는 이 처분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했잖아요. 그래서 명백성 요건 교료로 위법하지만 중대성 요건을 충족해서 중대하게 위법하긴 하지만 명백성 요건을 결의해서 명백하게 위법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죠. 그 얘기. 그 다음에 2번 서울시장은 압류된 을의 재산을 매각하여 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강제징수할 수 없다고 보죠. 이거는 이제 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기본 강의 때 했던 얘기인데 위헌 결정이 떨어진 다음에는 그 후속 스텝도 밟아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다시 어떤 처분이 있고 어떤 처분이 아니라 조세부가 처분이 있고 근거법령이 있어요. 그래서 조세부가 처분을 먼저 하고 한 상태에서 근거법령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떨어졌대요. 그렇다면 자
이 조세부가 처분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 조세부가 처분에 설사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후속 강제징수 절차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징수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 을은 부담금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근거로 하여 체납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자의 승계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자의 승계 무슨 얘기냐면 자 하자의 승계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부담금 부과 처분이라는 하명과 얘를 하명을 통해서 어떤 의무를 부과시켰는데 얘가 배째라 그러고 안 했대요. 그래서 독압매청 들어갔는데 이때 자 하자의 승계에 대한 문제인데 떠올려 보세요. 독압매청 사이는 하자가 승계가 되지만 뭐와 뭐 사이는 하자가 승계가 안 된다고 봐요. 이 하명과 독압매청 사이는 하자가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부담금 부과 처분이 바로 그 하명인 거고 부담금 체납 처분은 뭐냐면 이 체납 처분은 뭐를 줄여서 체납 처분이라고 하죠. 이것도 기본 과학이 때 다 했던 거예요. 뭐를 줄여서 체납 처분이라고 해요? 압매청, 압류 매각 청산. 그러니까 압류 매각 청산과 하명 사이에 하자가 승계되니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4번, 3번이. 다음 서울시는 병이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지 않아도 되냐? 예. 이 경우에 병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오히려 잠깐만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요거 4번은 조금 이따가 살짝 설명할게요. 그 다음 5번 병이 서울시장에 부담금 부과처분을 무효하게승을 청구하면 병의 청구도 기각될 것이다. 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서울시장의 부담금 부과처분 그러니까 병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은 취소 사유에 해당한 하자가 있니 무효 사유에 해당한 하자가 있니 취소 사유에 해당한 하자가 있죠. 왜냐면 역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분이 있고 나서 근거분용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떨어졌으니까 이 경우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중대한 하자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명백성은 없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 하자만 있는데 취소 사유에 해당한 하자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경우는 달라지긴 하겠지만 제가 특별한 언급이 없다. 그러면 요건 또 어디에 대한 얘기냐면 저기 서브노트에 보시면 무효 등 확인 소송 특수 논점이라고 해서 취소 소송 다 배우고 나서 배우는 파트 있죠. 거기에 그 선택적 예비적 병합박 얘기 나오는 그 파트예요. 거기 열어보세요. 거기 나오는 주제예요. 다시 취소 사유에 해당한 하자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경우의 수가 셋으로 갈려요. 어떻게? 그 무효 확인 소송이 취소 소송으로서의 소송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랑 무효 확인 소송이 취소 소송으로서의 소송 요건 중 행정심판 전치나 제소기간에 대한 소송 요건만 구비하지 못한 경우와 그게 아니라 무효 확인 소송으로서의 소송 요건도 구비하지 못한 경우가 갈리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이 이 경우 셋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어디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제소기간이나 행정심판 전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각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무효 확인 소송이 지금 제기된 상황인데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행정심판 전치나 제소기간이 소송 요건이 아니니까 그래서 각하할 수는 없고 그런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인용을 하려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인용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본안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인용이 되진 않으니까 기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5번 설명을 다 했고요. 자, 일단 다시 4번으로 돌아가서 4번 설명할 게 있는데 자, 참고로 이러한 대법원의 결론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 처분에도 불구하고 국가행정에 협력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려 한 자가 이익을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 경우에 후속 처분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대법원은 어떤 조세 부과 처분, 뭐 돈 내라는 그 부담금도 상관없어요. 어떤 조세 부과 처분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위헌 결정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는데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불가증력이 이미 다 발생했다. 불가증력이 이미 다 발생했고 그런데 아직 이 조세 부과 처분을 집행 들어가지 않고는 있었는데 국민이 배째라고 그러고 안 내고 있었대요. 그럼 그때 후속 절차를 여기서 말하는 후속 절차라는 건 강제 집행 절차죠. 그거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죠. 그러니까 을한테 강제로 이 돈을 뺏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을은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조세 부과 처분이 떨어지니까 아 이상하지만 세금 내야지 하고 돈을 낸 사람은 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내버리면 우리 대법원은 이거에 대해서 취소 내버렸는데 그 후에 이 조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불가증력이 발생해 버리면 얘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만 있기 때문에 불가증력이 발생해 버리면 얘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부당이득이 아니니까
국가는 지금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부당이득이 되려면 법률상의 원인에 근거하여 돈이 이전돼야 되는데 원인 없이 돈이 이전돼야 되는데 지금 법률상의 원인이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뭐 부당금 부과처분.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을 할 수가 없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돈을 내고 그냥 제일 억울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가 이렇게 모순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을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자라고 보는 것이 주장하시는 분들이 존재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의 이러한 태도가 이렇게 1, 2, 3, 4, 5로 정리되곤 하는데 언제나 이렇게 타당한 건 아니에요. 언제나 깔끔하게 이렇게 타당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비판도 있긴 있다. 그래서 그 취지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되곤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됐고 이제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와 철회, 폐지 들어가 볼게요. 행정행위 직권 취소와 철회를 통틀어서 폐지라고 하죠. 네, 그래서 다 아신다는 전제하에 쭉 넘기면 보시면 관련 지문 정리 4번 볼까요? 4번.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 모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정기관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 제가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입영통지 처분을 해요. 근데 입영통지 처분은 군대 오라는 거여가지고 병무청장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럼 그것은 주체상의 하자가 있으니까 당연 무효겠죠. 원칙적으로 당연 무효인데 여기서 말하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은 발급한 것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효력은 권한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 취소든 철회든 여기에 해당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것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갖는 거냐면 자 다시요. 제가 법무부 장관인데 갑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입영통지 처분을 했어요. 근데 입영통지 처분은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병무청장이요. 근데 자 이때 이렇게 제가 발급해놓고 아이고 실수했네 이렇게 하겠죠. 그때 요것을 직권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갖는다고요? 병무청장이 가질까요?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가질까요? 법무부 장관이 갖는다고 봐요. 그래서 요거를 되게 어 어 그냥 저는 항상 강의 때 그냥 똥 싼 놈이 치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제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 당행정 처분을 한 처분청에 속하는 것이고 병무청장이 입영통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갖는 건 맞지만 얘가 직권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보시면 얘가 08년도에 관세사에서는 한번 나왔던 건데 그것이 작년에 지방직 9급으로 부활해서 출제가 됐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봐두셔야 하는 것들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183쪽 가보실까요? 183쪽의 7번 질문이요.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이익형량에 따른 철회 제한이 적용된다. 자, 행정행위를 직권 취소할 때도 그렇고 철회할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먼저 직권 취소든 철회든 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요. 그래서 사유가 있다라면 그럼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혹시 얘가 그 와중에 또 수익적 행정행위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수익적 행정행위는 이익형량에 의해서 지금 내가 어떤 처분을 발급해가지고 원래 발급하지 말아야 될 걸 내가 발급해가지고 사고를 쳐놓고 내가 잘못했다는 이유로 거둬들이면 무슨 문제가 발생은 상대방의 신뢰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때 이익형량으로 한번 또 제한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자 부담의 불이행 얘기가 왜 나오냐면 자 부담의 불이행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행정일을 발급하면서 이런 것도 해주세요라고 의무로 부과해요. 그걸 부담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를 해주면서 건축 허가 내주긴 하는데 근데 니네 그 앞에 도로 좀 만들어라고 이렇게 의무를 부과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부담이라고 하죠. 그런데 자 부담이 행정행위가 발급될 때 같이 따라 붙었는데 요것을 불이행했대요. 그러면 이것은 원시적 사유예요, 후발적 사유예요? 후발적 사유죠. 왜냐하면 행정행위를 처음 발급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발급하고 나서 생긴 거니까. 그래서 후발적 사유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부담의 불이행이라고 나오는데 얘는 지금 후발적 사유의 예시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혼자 만나면 얘 뭐지? 아 부관 물어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그게 아니라 후발적 사유의 예시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뭔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행정행위를 철회할 때 그때 이익형량에 따른 철회 제한 적용 법리가 적용되냐? 적용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수익적 행정행위를 할 때는 제한이 걸린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는 수익적 행정행위라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 부담은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지만 건설 허가를 내주면서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붙죠. 맞죠? 그래서 부담 같은 것들은 어디에 붙는 거냐면 수익적 행정행위에 따라 붙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뭔가 좋은 걸 주면서 대신 대가로 이것도 가져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적 행정이 붙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론으로 설시해도 맞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볼 때 여기에 포인트는 이 부담 불이행이 그 철회 사유, 그러니까 후발적 사유 중 하나라는 걸 알고 있냐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8-3번 볼까요? 8-3번. 8-3번.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 이익형량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그 얘긴데,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기득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나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 하나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그러한 법리는 직권 취소나 철회할 때 적용되는 것일 뿐 쟁송 취소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쟁송 취소가 뭐죠?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얘기하죠. 그것을 통해 처분을 취소받으려고 할 때는, 그때는 판사나 혹은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그냥 위법하면 날려버리는 것이지, 이때는 이익형량 같은 거 안 한다 이런 소리죠. 그럼 이익형량은 누가 적용받는 법리라는 거예요? 처분청이 직권 취소하거나 철회할 때만 적용되는 법리라는 거죠. 네,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 얘가 지금 2018도 104라고 해서 최신 판례로 나왔어요. 최신 판례로. 그리고 학자들이 되게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출제가 2018도 104라고 되는데 선고 날짜는 2019년이죠. 얘가 지금 출제가 안 된 이유는 학자들이 너무 공무원 시험 어려운 얘기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출제를 안 한 것일 뿐, 얘가 그리고 또 너무 최신 판례 끌고 오나 싶어서 출제 안 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출제가 될 거예요.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13번 지금 볼게요. 183쪽과 4쪽에 걸쳐 있는 거요. 지방배무청장이 재신체 검사 등을 거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얘는 이제 뭐에 대한 거냐면 직권 취소의 직권 취소 혹은 철회의 직권 취소라고 해서 그 행정의 소생 부활 그거 있죠? 그거에 대한 판례예요. 병무청장이 재신체 검사 등을 거쳐, 재신체 검사를 왜 했겠어요? 처음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선 거죠. 현역병 입영 대상 편입 처분을 너는 현역 해가지고 군대 가야 된다 이거죠. 그것을 보충력 편입 처분이나, 보충력 편입 처분이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그 군대 복무를 하는 사람들의 종류에는, 그러니까 남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남자들은 성인 남성은 다 병역 의무를 부담하는데, 병역 의무가 현역병으로서 복무 의무와 그다음에 보충력으로서의 병역 의무와 그다음 제2국민역으로서의 병역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가벼운 게 제2국민역인데, 아무튼 그래서 현역, 보충력, 제2국민역 이렇게 갈려요. 제2국민역은 그냥 심지어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익 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현역병 입영 처분을 보충력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제2국민역 편입 처분으로 바꾸거나, 그러면 이게 좀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죠. 혹은 보충력을 제2국민역으로 바꾸거나 해버리면, 그러면 가벼운 걸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변경했다. 그 후 새로운 병역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었음을 근거로 다시 바꿔줬던 걸, 좋은 걸로 바꿨던 걸 다시 취소한대요. 이런 거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종전 맨 처음 발급했던 병역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자, 이 얘기예요. 우리 처분의 소생, 부활은 언제는 가능하고 언제는 안 된다고 보죠. 침익적 처분에 대한 소생은 안 되지만 수익적 처분에 대한 소생은 된다라고 보죠. 일정한 요건하에 제3자가 개입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폐지에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럴 땐 된다고 보죠.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원처분이 뭐인 상황이에요? 침익적 처분인 상황이죠. 왜요? 왜냐면 뭐로 바꾸는 상황이니까. 원처분이 여기서 원행정행위라고도 하죠. 그것이 현역병 입영 대상 편입 처분이나 보충력 편입 처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침익적 처분이라고요. 의무를 부과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이 처분들은 침익적 행정행위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변경 처분이라는 것은 일부를 깎아주는 것에서 일부 취소 처분으로 취급돼요. 그래서 실제로 논리적으로는 이 부분을 딱 기억하셔야 이 판례가 깔끔하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침익적 처분을 일부 취소했다가 그걸 다시 취소할 수 있을까를 물어본 것인데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얘기. 그 다음에 18번이요. 18번이 원래 2008년도 경기도 9급으로 나왔었는데, 학자들의 통설로서만 존재하던 것이 2012년인데 얘도 아마 15년 판례였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우리 대법원이 컨펌 해줬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주장했던 건데 대법원도 그래 니네 말이 맞다 라고 한 것이어서 중요한데 볼게요. 위법한 계속적 급부 결정이 직권 취소된 경우, 무슨 말이냐면 행정부가 국민한테 너한테 계속 급부를 줄게 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위법했대요. 그래가지고 행정부가 그걸 취소했나봐요. 여기다가 계속적 급부 결정을 위에다 화살표 빼시고, 예를 들어서 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 결정. 노령연금 지급 결정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뭐 매달 60만 원을 주는 노령연금 지급 결정이 있었는데 주겠다는 걔가 애초에 보니까 잘못된, 그러니까 이상한 애한테 발급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규칙 사유가 없다면 이미 수여된 급분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무슨 말이냐면 노령연금 지급 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달 너한테 60만 원을 줄게 했는데 잘못된 애에게 발급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결정 이후에 한 10년이 지나가지고 10년치를 계속 주어왔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상대방에게 발급된 상황이라고 해봐요. 근데 이 잘못되게 된 이후에 얘가 행정부를 속이거나 한 일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뭐 법조문이 약간 미묘해가지고 얘도 당연히 난 탈 때가 됐지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런 상황을 가정해봐요. 그렇다라면 자, 계속적 급부 결정이 직권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준 것까지 국민의 이제 신뢰 보호를 위해서 그 국민은 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게 통설의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대법원이 컨펌해줘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그래서 그 법리들이 18-1, 18-2, 18-3, 18-4인데 뭐 다 같은 얘기여가지고 18-2만 잠깐 볼게요. 18-2번 국민연금법상 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초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비교 교량할 사정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환수 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18번 지문을 봐봐요. 18번 지문을 통해서 보았을 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계속적 급부 결정일 때는 그것을 직권 취소하면 처분이 두 개가 문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뭐냐면 주었던 것을 취소한다는 결정과 취소한다는 결정이 처분이에요. 맞죠? 왜냐면 직권 취소는 그 자체도 행정행위니까. 맞죠? 그건 아시죠? 그래서 그 취소한다는 그 처분과 주었던 것을 이제 내놔라고 명령을 하는 처분이 이렇게 두 개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얘네 둘의 위법성을 각각 별개로 판단하겠다고 봐요. 그래서 직권 취소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뺏어오냐?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겠다라는 논리의 밑밥을 깔기 위해서 이 처분과 그러니까 직권 취소랑 환수 처분의 위법성은 별개로 판단하겠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고 기본 강의 때도 하죠. 네, 그래서 보시면 지급 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해서 환수 처분도 반적법하다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보통 이 환수 처분은 좀 이상한데 이건 너무 많이 뺏는 건데 라고 해서 그걸 뺏어오면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법원 이런 입장을 취하면 자 이제 설명은 끝났는데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지급 결정 취소 이후부터 이제 돈을 못 받게 되는 것일 뿐 지금까지 받았던 걸 내 잘못으로 받았던 것이 아니라면 내가 막 행정부를 속이거나 해서 받았던 것이 아니라면 돌려줄 필요가 없다, 토해낼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대법원이 실제로 왜 그랬냐면 이제 할머니들이죠, 대부분 상대방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머니들이고 몇십 년씩 받아왔는데 이걸 한꺼번에 토해내라고 하면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이런 법리들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들을 지켜주는 법리로서 이제 이익형량 이런 것들을 고안해내고 있는 거죠. 신뢰보호 막 이런 것들 됐고 그 다음에 184쪽 맨 끝에 가셔서 20번 질문 볼게요. 20번 질문.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직권 취소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 규정이 적용된다. 뭔 소리냐면 자 행정절차법에 보면 행정절차법은 뭐를 규율해? 5가지죠. 처신 예예지, 처분 절차, 신고 절차, 행정 예고 절차, 행정 입법 예고 절차, 그다음에 행정 지도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뭘 규율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처분 절차를. 그런데 직권 취소는 그 자체가 행정행위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행정행위니까 처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분 절차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냐? 당연히 적용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20번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자 20-1번 볼게요. 참고로 제가 다시 그러는데 그거 아시죠? 혹시 이 다시가 어디서 온 건가? 다시라는 게 그게 이 DASH 대시에서 온 거잖아요. 뭐라는 거야?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20-1 우린 20-1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그게 대시에서 온 거죠. 근데 아무튼 이 직권 취소는 처분의 성격 몰라도 돼요. 방금 헛소리했어요. 자 직권 취소는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맞죠? 이유 제시 절차 등의 행정 절차법상 처분 절차에 따라 하며 문제없죠?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 직권 취소는 상대방에게 침익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니까 자 수익적 행정행위가 발급되는데 그것을 직권 취소한대요. 수익적 행정행위는 말 그대로 수익적 행정행위인데 그것을 직권 취소하는 행위는 침익적 행정행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침익적 처분 절차
침입적 처분의 특유한 절차인 사전 통지랑 의견 청취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시고 그다음 자 21번 볼게요. 행정행위 위법 여부에 대해 취소이 이미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반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여기는 그냥 블랭크 쳐도 상관없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처분청은 위법을 이유로 행정행위를 직권 취소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21번은 직권 취소랑 쟁송 취소의 관계에 대한 거의 유일한 지문 중 하나인데 결론 양자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시 직권 취소랑 쟁송 취소의 관계에 대한 거의 유일한 지문 중 하나인데 판례 중 하나인데 결론 아무 관계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직권 취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처분청. 쟁송 취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쟁송 취소는 법원이 하거나 아니면 행정심판위원회가 하죠. 그죠? 근데 양자에는 무슨 관계 있냐? 아무 관계가 없다. 어쩌라고? 그래서 지금 어떤 행정행위 혹은 어떤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이 들어와서 쟁송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그거랑 상관없이 행정청은 그것을 거둬들일 수 있다라고 해서 직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고 있고 앞에서 했던 얘기 중 하나죠. 앞에서는 살짝 다뤘지만 앞에서 했던 얘기죠. 그 다음에 무슨 소리지? 이것은 이 동네에 개가 많은데 위층 강아지야. 강아지가 있죠, 맞죠? 자, 개, 그죠? 위층은 개예요. 우리 집은 강아지고. 자, 20-1 우리 집은 작고 저 집은 크거든요. 자, 20-1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 처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다뤘던 거냐면 행정법 통론에서 소멸시효 파트에서 이걸 다뤘었거든요. 이게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됐죠? 기억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소멸시효 파트에서 다뤘던 건데 또 다루자면 그러다 보니까 취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는데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변상금 부과 처분 부과권을 갖고 있고 그 부과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변상금 부과 처분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취소송을 싸우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거랑 상관없이 얘를 그냥 날려버리고 새로 또 처분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부과권을 별도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소멸시효는 언제 진행해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진행하죠.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 22번 볼게요. 지금 얘가 최신 판례로 나왔는데 2019년인가? 19년 최신 판례죠. 2019년 최신 판례 중에 이제 특히 얘는 강론하고 관련된 것이기도 하면서 총론하고도 관련된 건데 얘가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제일 중요 판례였어요. 그리고 얘가 22-1 해가지고 20년 경찰 2차 시험으로 작년이 아니라 최근에 10월이 아니라 언제죠? 10월 초인가? 10월 초? 네, 7월 초죠. 이거 나왔던 거죠. 자, 볼게요. 무슨 말인가? 이 최신 판례 강의 때 설명했던 건데 최신 판례 강의 안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그냥 볼게요. 자, 도로 점용 허가에 특별 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점용 장소 및 점용 면적으로 포함하는 흠이 있고, 자, 도로 점용 허가는 뭔지 아시죠? 도로가 있는데 도로는 원래 공공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사람이 특정인이 그것을 배타적으로 차지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하는 것, 그것을 도로 점용 허가라고 하고,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놈이 그래서 난 허가 받았어, 그래서 사용하는 것을 특별 사용이라고 해요. 그런데 특별 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점용 장소 및 전용 면적에 포함된 흠이 있고,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었는데 어떤 건물을 지려고 하는데 이 도로에 건축자재 좀 쌓아놓을게요 라고 해서 도로 점용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요만큼 예를 들어서 요만큼만 도로 점용 허가 건축자재를 쌓아놓는데 필요한데 행정청이 나 얘 막 친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만큼 해줄게. 이만큼 해줄게 라고 해서 그 필요 이상으로 발급이 나왔던 거죠. 그러면 그로 인하여 점용료 흠이 있고, 그러면 그로 인하여 점용료 부과 처분에 대한 흠이 있게 된대요.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점용을 허가를 신청하면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라 돈을 좀 허가를 해주긴 해주는데 돈을 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로 점용 예를 들어 요만큼만 필요한데, 지금 카메라 제가 어디 보이는지 알 수 없어서 요만큼만 필요한데 이만큼이 나갔다. 그러면 도로 점용 허가에서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까지도 위협하게 되고, 그 다음 그거에 이만큼의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해 맞춰가지고 점용료도 많이 나갔겠죠. 그럼 그것도 흠이 있게 된대요. 그래서 흠이 있는 게 뭐예요? 이 흠은 뭐와 동의어죠? 하자가 있다, 위법하다와 동의어죠. 흠이 있다. 그때 그에 대한 취소송 계속 중에도 도로관리청은 도로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을 할 수 있냐? OX를 물어봤는데, 자,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해설을 볼게요. 대법원은 이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은 일부 직권 취소야. 그런데 자, 일부 직권 취소는 직권 취소를 일부만 하는 거여서 직권 취소 일종이죠, 얘도. 근데 직권 취소는
소송 중에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쟁송 취소 중에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점용료 감액 처분은 점용료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이 제기된 후에도 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있고 대법원 판결까지 떨어지기 위해서는 1심, 2심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고등법원은 이 점용료 감액 처분을 하재 치유로 파악을 한 거예요. 대법원이 야 이거 하재 치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재 치유는 언제까지 가능하죠? 쟁송제기 이전 시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대법원은 고등법원은 이 경우 감액 점용료 감액 처분 이거 뭐지? 아 하재 치유네. 근데 하재 치유 쟁송제기 이전 시까지 가능하지? 근데 쟁송이 이미 소송 들어와 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네 라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야 이건 그게 아니라 그냥 잘못한 것을 일부 직권 취소하는 거잖아. 그런데 직권 취소는 쟁송 취소 중에도 가능하잖아. 그래서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 판례가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요 22-1까지 맞물려서 보시고 그 다음에 23번 얘도 이제 최신 판례였는데 출제를 했죠. 2018년 최신 판례였는데 출제를 했죠. 근데 쉬워요. 자, 갑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 인증을 받아 막 유치원들 어린이집들 평가 인증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국가 지원해 주잖아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갑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였고 돈을 받아서 항상 이게 문제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사해봤더니 너 이 새끼 해갖고 조지려고 관계법령에 따라 평가 인증을 취소했대요. 자, 이때 출제 포인트가 두 군데예요. 이 평가 인증 취소는 이름이 취소로 되어 있는데 강학상 직권 취소냐 철회냐 물어보는 건데 얘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후발적 사유냐 원시적 사유냐를 토대로 판단하는 거죠. 근데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썼대요. 이거 원시적 사유예요? 후발적 사유예요? 후발적 사유죠. 그러니까 강학상 철회. 그런데 자, 그 다음 뒷부분 행정청이 평가인증 취소 처분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냐? 자,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강학상 철회 원칙적으로 소급효냐 장래효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맞죠? 그런데 철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예요, 장래효예요? 장래효죠. 왜냐하면 후발적 사유를 토대로 하는 거니까. 직권 취소는 맨 처음 발급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로 돌이켜가지고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가학상 철회는 어때요? 원칙적으로 후발적 사유가 있은 때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효력을 날려버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갖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혹시 강학상 철회는 원칙적으로 장래효인데 철회 소급효 인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만 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또 할 것이 27이랑 28번 있죠. 186쪽 가셔서요. 자, 27번 볼게요. 갑은 A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유흥접객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영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무슨 사정이 벌어지냐면 영업장을 포함한 일부 지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됐대요. 학교 들어서는 거죠. 유흥접객 잘하고 있었는데 A구청장은 갑의 영업이 관할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지된 행위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청문을 거친 후에 갑에게 영업허가 취소를 했다. 이 청문을 거쳤다는 얘기 왜 하냐면 절차상 하자 없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갑은 A구청장이 취소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를 제기했다. 자, 이때 위사 사안에서 A구청장의 갑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는 강학상 철회냐 직권 취소냐 물어보는데 이름은 취소인데 강학상 철회냐 직권 취소냐 물어보는 건데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일은 후발적 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철회에 해당한다. 왜 그래요? 맨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1년 후에 사정 변경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발적 사유 그래서 철회다. 그다음 위사안에서 A구청장 갑에 대한 영업 허가의 허가권자로서 이에 대한 철회권도 갖고 있다. 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구청장이 허가했죠. 그러니까 내가 철회할 수도 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A구청장 갑의 영업허가를 철회함에 있어 그 근거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 부관 등의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해야 되고 여기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 철회도 자체가 행정행위죠. 그러니까 처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처분 발급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준수해야 되죠. 근데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을 할 때 뭐 해야 돼요? 이유 제시해야 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처분자는 뭔지 아시겠죠? 갑.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된 경우에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죠. 그죠? 이유 제시 그렇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질문 볼게요. 28번이요. 28번.
갑은 녹지 지역의 용적률 제한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걸 숨겼대요. 맨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죠. 마치 그 제한을 충족하는 것처럼 가정하여 관할 행정처 A에게 건축허가 신청했고 A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안 해보고, 그러니까 A가 사고 친 거예요, 행정청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갑이 속이긴 속였는데 행정청도 잘못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니한 채 갑에게 건축허가를 하였다. 그 후 A는 갑의 건축허가 신청 이와 같은 제한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갑에 대한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자, 이때 이 경우 A의 건축허가 취소는 강학상 철회가 아니라 직권 취소냐 물어보죠. 맞죠? 왜냐면 원시적 사유를 이유로 하니까. 그때 이 경우 신뢰 이익을 갑이 원용하는 건 허용되냐 안 되냐. 무슨 말이냐면 이건 신뢰보호 원칙에서 다뤘던 거, 행정법 통론에서 앞에서 다뤘던 건데, 지가 속인 경우에는 보호할 만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신뢰 이익을 원용해가지고 보호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라고 보죠. 그걸 갖다가 신뢰 이익을 원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 건축관계법령상 명문의 취소 근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 점만을 이유로 A의 건축허가 취소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뭔 소리냐면 직권 취소할 때 법적 근거 있어야 되냐? 아니라고 보죠. 그 얘기. 그 다음 만약 갑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위임받은 을이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라면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는 그 딸의 아들 와이프 남편이 아니라 그 속이는 행위네, 맞아? 속일사 행위, 속이는 행위의 방법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는지 여부는 갑과 을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그 신뢰보호 원칙 배울 때 배우죠. 그 다음 이 5번 지문이 조금, 이게 오선지였는데 제가 이걸 정선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 바꿨어요. 이게 오선지인데 정선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잘못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드릴게요. 어떻게 바꾸시면 되냐면 여기를 다 지우고 여기요, 여기 다 지우고 여기 측에서 부분에다가 신측 측에서도 지우자.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5번 지문 생략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앞에 것만 봐도 중요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쓰세요. 그냥 여기 의도적으로 앞에다가 갑이 써놓으세요. 갑이 의도적으로, 다시 갑이 의도적으로, 불러드릴게요. 의도적으로 법령에 정한 각종 규제를 탈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것. 요 뒷부분도 지워주세요. 것을 건축허가 신청 시에 갑이 의도적으로 법령에 정한 각종 규제를 탈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것을 건축허가 신청 시에 A가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해서 갑의 위와 같은 허가 신청이, 다시 회피하려고 하는 것을 건축허가 신청 시 A가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갑의 위와 같은 허가 신청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 A의 건축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 이 뒷부분도 살려주는 것이고, 뒷부분 여기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 A의 건축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게 오선지로 깔렸었는데 이런 얘기예요. 지금 분명히 갑이 잘못한 건 맞죠. 근데 A도 대충 해가지고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갑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거야. 야, 내가 잘못한 거 맞는데 니도 잘못했잖아, 이런 거. 이게 되게 일상에서는 흔히 잘못하는 건데 법적으로는 너의 잘못을 따지고 있는데 남의 잘못은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합리적인, 그 이성인이라면 그렇게 사고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네가 잘못한 거, 갑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잘못했는데 행정처럼 니도 잘못했지, 이렇게. 그러니까 건축가가 취소할 수 없지. 뭔 헛소리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잘못 여부에 대해서 페널티를 가하려고 한 상황인데 당연히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적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5번 질문 읽어드릴게요. 풀 문장. 갑이 의도적으로 법령에 정한 각종 규제를 탈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것을 건축허가 신청 시에 A가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갑의 위와 같은 허가 신청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 A의 건축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쉬었다가 계속해서 들어갈게요.